달순해요 라이브입니다. 아니 케인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원래 그 케인이 시즌 초반에 잘 못하는 뭐 슬로우 스타터 이런 기질이 있다 이런 게 있었는데 예년에 시즌 초반에 못하는 거 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1라운드 때는 골을 넣었지만 지난번 맨시티 경기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뉴캐슬 경기 두 경기에서 보면 몸이 너무 뚝 떨어져 있어 보여요. 움직임 자체가 안 나와요. 옛날에는 사실 보면 막 잘하는 거 열심히 하고 하는데 골대 맞고 약간 불운 징크스 이런 느낌이었다고 한다면 이번 시즌 초반에 좀 이상한데? 자, 그래서 이 케인이 정말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토트넘의 입장에서 어쨌든 최전방 공격수니까 요렌때도 없고 또 손흥민 선수가 아무래도 같이 잘해야지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케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주말에 대단한 또 이 정말 경기가 붙습니다. 바로 아스날과의 동런던 더비입니다. 진짜 이 경기에서도 못하면 이제 케인 몇 경기 이간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경기여가지고 케인의 부진이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북런던 더비라고 하는 원래 좀 잘해요. 북런던 더비 땐 케인이 요걸 또 반등의 계기로 치고 나갈지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경기니까 바로 두 팀의 예상 라인업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홈팀 아스날입니다. 자, 일단 라카제트가 선발로 복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바메양과 페페 이 삼각 라인이 선택되지 않을까 좀 보여지고요. 미드필더 쪽에는 세바요스, 자카, 겐두지 혹은 뭐 루카스 토레이라도 백업으로 나올 수 있겠고요. 수비는 왼쪽부터 몬레알, 다비드 루이스, 소크라티스, 나일스, 골키퍼는 레노가 볼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놓고 보자면 가장 큰 변화는 지난번 리버풀과 경기 때는 약간 좀 다이아몬드 이런 거 세면서 투톱 세웠잖아요. 니콜라 페페하고 오바메양 아무래도 이제 리버풀이 강하니까 역습 치려고 이 다이아몬드 형 약간 사사이를 섰는데 이번엔 그렇게 할지 않을 것 같아요. 홈이고 또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라카제트 선발 복귀 시키면서 오바메양과 또 페페 이 상방라인 아주 공격적인 형태를 가지 않을까가 일단 가장 큰 변화일 것 같고요. 자, 원정팀 토트넘입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케인이 또 선발로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선수가 없어요, 위쪽에. 이게 좀 문제죠. 사실 케인을 좀 자극시킬 만한 다른 또 백업이 필요하기도 하는데 좀 문제 없으니까 케인 일단 이 경기도 나올 것 같고. 자, 그리고 2선 쪽에는 손흥민, 그다음에 알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알리가 지금 팀 훈련에 들어왔다고 하니까 이 북런던 더비를 위해서 몸을 굉장히 만들고 있다고 해요. 알리가 복귀전을 치를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고. 가장 큰 변수는 에릭센입니다. 이 경기가 우리 시간으로 9월 2일 새벽 그러니까 12시 30분에 열려요. 이게 이제 9월 2일이 유럽 나머지 리그들 뭐 프리미어리그 이미 끝났지만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기타 등등 나머지 리그의 여름 이적 시장이 문이 닫히는 시간이 9월 2일입니다. 이게 9월 2일 새벽에 열리는 경기란 말이에요. 자, 에릭센이 가장 큰 변수는 혹시 떠날지. 뭐 그러면 이제 굉장히 큰 변수가 생기는 건데 어쨌든 안 떠난다라고 일단 가정하고 에릭센을 놔뒀습니다. 많이 떠난다면 로셀소가 되겠죠. 미드필더 쪽에는 시소코하고 윙크스, 그다음에 수비 쪽에는 로즈, 그다음에 수비 쪽에도 베르통은이 돌아올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더 산체스가 좀 미스들이 좀 있으니까 가끔 좀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르통은을 선발을 복귀시키지 않을까 좀 보여지고 알더웨이럴트 그리고 이제 오른쪽도 좀 변수가 있습니다. 워커 피터스가 지난번 경기 때 좀 부상으로 나갔기 때문에 뭐 회복을 할 수 있다 없다 뭐 요 두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못 나온다면 오리에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골키퍼는 이제 요리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두 경기 선발을 뭐 대체적으로 한번 훑어봤는데 일단 뭐 북런던 더비는 이름 자체로 뭐 어마어마한 승부입니다. 싸우기도 정말 많이 싸우고 팬들끼리도 싸우고 막 선수들끼리도 싸우고 우리가 그런 장면들 되게 많이 봤잖아요. 이렇게 치열한 승부인데 역대 전적을 좀 따져보면 아스날이 유리합니다. 보니까 영국 애들도 그 자기네 미디어들에 따라서 역대 전적이 좀씩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1909년 이후의 기준으로 한 거를 따져봤더니 아스날이 77승 50무 58패. 네, 아스날이 좀 유리하고요. 최근의 맞대결에서도 지난 시즌도 보면 리그만 놓고 봤을 때는 아스날이 1승 1무 지지 않았고 물론 이제 그 리그컵 손흥민 선수가 그때 골을 넣었어요. 그때는 토트넘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어리그만 놓고 보자면 최근에 조금 토트넘이 아스날 만나면 쉬운 경기를 못했고 특히나 이제 어려운 경기는 뭐냐면 원정 갔을 때 에미레이츠로 원정 가게 되면 토트넘이 상당히 고전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프리미어리그만 놓고 봤을 때 원정에서 토트넘이 승리한 마지막이 언제냐면요 9년 전입니다. 2010년에 이기고 원정 가서는 토트넘이 북런던 더비에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일단 이 경기 앞두고 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될 것 같고 손흥민 선수도 그 리그컵에서는 아스날 상대로 골을 넣었는데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북런던 더비에서 골을 넣은 적이 없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 있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뭐 기록이었고 전술적으로 한번 볼까요? 전술적으로 가장 큰 변화는 일단 첫 번째 아스날 같은 경우는 자 다이아몬드 442에서 아주 공격적인 뭐 433 혹은 4231 이 형태로 좀 복귀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건 라카제트, 페페, 오바메양 놓으면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세바스도 지난번처럼 그 다이아몬드로 놓으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이제 좀 공격적인 형태의 4231 정도로 놓고 경기를 하지 않을까. 이게 아스날의 가장 큰 변화일 것 같고요. 그때 왜 다이아몬드 442가 왜 결과적으로 실패했냐면 이거 그때 영국 현지에서도 BBC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다이아몬드로 허리 미드필더를 꾸리면 어떻게 돼요? 양쪽 사이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드필더가 이렇게 모아서 다이아몬드 골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대 측면에 누구에게 기회를 많이 내줬어요? 예, 아놀드하고 로버트슨에게 굉장히 특히 한번 아놀드에게 완전 당한 경기죠. 그래서 이날 경기 끝나고도 BBC에서도 이게 뭐냐? 왜 그 사이드가 좋은 리버풀 상대로 해서 왜 다이아몬드를 섰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토트넘도 사이드 좋죠.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사이드를 많이 펼쳐 들어가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는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버리고 원래대로 한 4-2-3-1이나 4-3-3 형태를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자, 이 전술적인 변화는 제가 봐서는 토트넘도 가능합니다. 토트넘도 가능한 것이 지난번 경기 뉴캐슬에서 졌을 때 그 4-2-3-1이었는데 제가 봐서는 이 라멜라를 좀 빼야 될 것 같고 알리가 복귀를 하게 되면 저는 또 케인이 굉장히 부진하잖아요. 이거 투톱과 할 수 있지 않을까? 손흥민 선수가 지난번 뉴캐슬과 경기 때가 복귀전이었는데 보니까 일정한 어떤 특정 포지션에 있기보다는 물론 약간 왼쪽에서 많이 움직여주긴 하지만 가운데라든지 오른쪽까지 굉장히 많이 넓게 움직여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프리롤로 실제로 좀 움직였는데 조금 이 침체하여 있는 케인에게만 최전방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손흥민을 전방으로 놓으면서 그러면서 알리가 복귀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봐서는 4-3-1-2도 가능해요. 네. 4-3-1-2 미드필더를 좀 많이 세우고 왜냐면 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4-3-1-2로 해서 좀 허리를 좀 두껍게 근데 여기 변수가 이제 은돈벨레가 나올지 안 나올지 봐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해서 허리를 두껍게 하면서 손흥민을 전방으로 올리는 전술 변화 요 두 팀이 그렇게 전술의 어떤 좀 변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자 세 번째는 양쪽 다 풀백 변수들이 있습니다. 어떤 풀백 변수가 있냐면 원정팀 토트넘 같은 경우는 워커 피터스가 못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 여기가 오리에가 나오게 되는데 오리에가 좀 이제 약하잖아요. 좀 불안하잖아요. 불안합니다. 실수도 좀 있고. 뭐 로즈 쪽에 세세뇽은 부상이고 그러니까 로즈는 뭐 그대로 좀 나와야 됩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풀백이 지금 특히 니콜라 페페 같은 경우는 리버풀 경기 때 반다이크를 드리블을 돌파한 거 아니에요. 반다이크로 최근에 그 프리미어리그 지난 시즌 때 반다이크를 1대1로 돌파한 선수가 없었어요. 그걸 돌파해낸 선수가 니콜라 페페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약간 양쪽 그 토트넘의 풀백들이 지금 조금 불안하거나 부상 여파가 있는 것은 좀 중요한 변수일 것 같고 이거는 아스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백 변수는 손흥민 선수가 주로 이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많이 이렇게 움직여서 들어가는데 그러면 아스날의 오른쪽 누구죠? 나일스입니다. 나일스는 지난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의 좀 미드필더 쪽이나 이렇게 많이 뛸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풀백은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가 돌아왔기 때문에 좀 고생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번 그 리버풀과 경기 때도 좀 그랬었죠.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양 팀 모두 다 중앙 수비 쪽에 좀 불안한 여지를 갖고 있습니다. 다비드 루이스, 처음에 좀 잘하는 것 같더니 강한 팀 만나니까 굉장히 고생했죠. 다비드 루이스 끝나고도 이거 정말 아스날이 다비드 루이스가 막판에 데려가지고 좀 하나 했더니 역시 좀 강한 팀 만났을 때 좀 불안하구나. 실수도 있고 막 잡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날 경기도 상대가 토트넘이기 때문에 다비드 루이스 어떻게 하지? 안정감을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토트넘도 역시 센터백에 산체스, 다비드 산체스는 보면 잘할 때는 되게 잘해 보이는데 이게 실수가 너무 많아요. 근데 중앙 수비 쪽은 실수가 많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는 실수 한두 번 꼭 나오면 실점으로 바로 가버리니까 양 팀이 이렇게 중앙 수비 쪽에 좀 불안한 여지들이 있다. 이게 좀 보여지고요. 다섯 번째 변수, 이거는 저는 아까 뭐 얘기할 때 그랬지만 에릭센이 가장 큰 변수라고 봅니다. 이게 진짜 막판에 어떻게 될지. 근데 에릭센이 떠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에릭센을 선발로 넣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에릭센이 떠날지와 에릭센이 선발일지 아닐지가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지난번 뉴캐슬 관계 때 깨진 다음에 알란 시어러라고 뭐 굉장한 레전드 있잖아요. 잉글랜드에. 시어러가 그랬어요. 아니 왜 에릭센 안 쓰는 거야 선발로? 포체티노 왜 안 쓰는 거야? 패스, 크로스 다 느려. 경기 완급 조절해준 사람 한 명도 없어. 라멜라 안 돼요. 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어러도 왜 에릭센을 선발로 안 쓰는 거야? 이렇기 때문에 이 에릭센의 선발 여부 혹은 막판에 뭐 크게 뭐 이동을 한다든지 이런 여부도 좀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아스날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루카스 토레이라를 선발로 쓰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루카스 토레이라. 왜냐하면 루카스 토레이라는 활동력이 어마어마한 선수잖아요. 그다음에 공격과 수비
굉장히 크게 오갈 수 있는 선수인데 아까 풀백의 변수가 좀 있다고 그랬죠. 루카스 토레이라는 운동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측면 쪽까지도 커버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루카스 토레이라가 선발로 혹시 나올까? 그러면서 아스날의 전술 변화를 가져올까?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 자, 마지막은 제가 이제 오늘 가장 얘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바로 케인 이야기입니다. 케인 이야기. 앞에 쭉 이제 설명드렸는데 케인 진짜 뉴캐슬과의 경기 때 정말 그거는 거의 레전드급 부진 아닙니까 진짜? 예? 어떻게 그렇게 못하죠? 여러분들 이게 저희가 그냥 경기 이렇게 보면서도 느꼈지만 좀 구체적인 데이터 먼저 한번 히트맵 보실래요? 히트맵? 예. 옵타에서 나온 히트맵인데 지난번 뉴캐슬과 0대1로 졌을 때 히트맵입니다. 초라합니다. 예. 초라해요. 얼마큼 비효율적이고 얼마큼 볼 터치가 적었는지 얼마큼 안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뭐 다른 선수 어떠냐고 손흥민 보여드릴까요? 손흥민 거? 자, 손흥민 거 한번 보시죠. 히트맵. 뉴캐슬 경기 때. 자, 완전 차이 나죠? 손흥민과 지금 케인의 이 히트맵은 완전 차이가 납니다. 자, 실제로도요. 뉴캐슬과 경기 때 공격수들 중에 토트넘에 볼 터치가 가장 많았던 선수가 누군지 아세요? 손흥민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뉴캐슬전에서 몇 번의 볼 터치를 했냐면요. 무려 82번. 거의 한 100번에 가까운 그런 볼 터치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거라고 하냐면요. 케인은 아니 이거 사실 90분 그 추가 시간까지 하면 더 이상 뛴 거잖아요. 케인이 얼마 볼 터치한지 아십니까? 뉴캐슬전에서 24번.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와 케인의 볼 터치 숫자는 3배 차이가 넘습니다. 그만큼 케인이 상당히 좀 부진했다. 이거는 패스 숫자에 있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손흥민 선수는 역시 패스에 있어서 뉴캐슬전에서 토트넘 공격수들 중에는 가장 많은 연결을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55번, 케인은 14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이 역시도 케인은 공격수들 중에 가장 적은 패스인데 라멜라가 35번, 루카스 모우라가 31번인 걸 감안하면 케인이 이만큼 좀 부진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경기가 토트넘이 점유율을 80% 가까이 가져갔잖아요. 뉴캐슬이 한 20%밖에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팅 전체 차이가 사실은 17대 8. 예, 토트넘이 전체 슈팅을 압도했는데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거는요. 유슈팅이 17개의 전체 슈팅을 때렸던 토트넘은 2개, 고작 8개의 전체 슈팅을 때렸던 뉴캐슬은 3개. 그러니까 오히려 유슈팅은 더 뉴캐슬이 많이 때렸다는 거죠. 자, 이걸 놓고 보더라도 물론 손흥민 선수도 전체적으로는 팀 힘든 경기를 했기 때문에 이날 활약이 아주 좋았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케인이 이 정도로 부진했기 때문에 팀 공격을 어떻게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토트넘의 공격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케인이 침체에서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케인은 이 부진이 심상치 않다. 그러면 이 케인의 부진을 케인의 혼자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한번 주는 선택. 제가 봐선 그래서 2가지 변화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손톱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진짜? 네. 손흥민 선수를 아주 과감하게 원톱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그냥이 아니라 예전에 맨시티 상대에서 기억나세요? 원정인가 갔던 거로 기억하는데 그때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 놔둬놓고 역습 때리려고 했던 축구. 왜냐하면 지금 9년 동안 원정 가서는 북런던 더비에서 토트넘이 못 이겼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를 진짜 원톱으로 놓는 방안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러면 손흥민 선수를 사이드가 아니라 중앙에 가서 부진한 케인을 좀 도와서 옆에서 같이 하는. 그래서 멱살 잡고 끌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케인과 손흥민의 투톱. 그럼 전술 변화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러면 4-3-1-2가 가능해요. 그래서 알리를 세컨에 놓고 부상 복귀한 최전방을 좀 부진한 케인을 손흥민 선수가 끌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투톱을 놓는 거죠. 이렇게 될까? 이렇게 되면 또 지난번 은돈벨레는 왜 다쳤대? 지난번 프리뷰하고 나서. 자, 그래서 예상해야죠. 지금 제가 3경기에서 2경기 맞췄으니까 승률이 한 70% 넘는 거네요. 제가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자, 이번에도 기침이 왜 나오냐? 이 경기에 자 승자는요. 흥민이가 이러면 좋아할까 싫어할까? 아스날이 이길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때려야죠.